근본 없는 고아년 걷어줬더니 어디서 은혜도 모르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한겨울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성북동 저택 앞. 시어머니는 얇은 카디건 하나만 걸친 저를 차가운 눈밭 위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내연녀의 허리를 감싼 채 그저 비웃고 있었죠. 어머님, 제발요, 저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얼어붙은 손을 비비며 애원하는 제게 시어머니가 침을 뱉으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굉음을 내며 수십 대의 최고급 검은색 세단들이 저택을 포위하듯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정장 차림의 사내들이 제 앞에 일제히 허리를 굽히며 외쳤습니다. 아가씨, 모시러 왔습니다. 그 순간 저를 하녀 취급하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과연 제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성북동 언덕 위에 자리 잡은 큰 저택 앞으로 한겨울 칼바람이 사납게 몰아쳤어요. 얇은 카디건 한 장만 걸친 윤지연이 차가운 돌바닥 위에 나동그라졌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왔어요. 대문 안쪽에서 김말숙이 팔짱을 낀 채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김말숙이 신고 있던 슬리퍼 한 짝을 벗어 지연에게 집어 던지며 소리쳤어요. 이 천한 거사, 보육원에서 데려다 입혀주고 먹여줬더니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아. 지연이 날아오는 슬리퍼를 간신히 피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러세요? 김말숙이 대문 기둥을 붙잡고 삿대질을 했어요. 잘못. 네가 우리 민호 옆에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지. 애 하나 못 낳는 주제에. 저택 현관 쪽에서 박민호가 내연녀 오유리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박민호가 지연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어요. 그만 좀 해. 보기 흉하잖아. 어차피 끝난 사이인데 뭘. 오유리가 박민호의 팔에 찰싹 매달리며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자기야, 저런 여자랑 어떻게 그 긴 세월을 참고 살았어. 정말 대단해. 오유리가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를 찡그렸어요. 우리 결혼식은 자기가 말했던 그 바닷가 호텔에서 하자. 저 여자 때문에 미뤘던 거 다 보상받아야지. 지연이 시린 손바닥을 움켜쥐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민호 씨, 정말 이 사람 앞에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3년이야. 내가 이 집에서 종처럼 일한 게 꼬박 3년이라고. 박민호가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 내저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똑바로 찍어. 위자료 같은 건 꿈도 꾸지 말고. 김말숙이 대문을 쾅 소리 나게 닫으려다 말고 다시 고개를 쑥 내밀었습니다. 어디 가서 얼어 죽든 굶어 죽든 알아서 해. 2번 다시 이 동네에 얼씬거리지 마라.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저택 아래 좁은 골목 끝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한 대도 아니고 2대도 아니었어요. 수십 대의 차들이 낮은 굉음을 내며 저택 주위를 빈틈없이 둘러쌌습니다. 차 문들이 동시에 열렸어요. 검은 정장을 빼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줄을 맞춰 내려서더니 길 양쪽으로 도열했습니다. 김말숙과 박민호가 영문을 몰라 서로의 얼굴만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맨 앞에 선 길고 검은 차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강태경이었어요. 강태경이 눈밭에 쓰러질 듯 서 있는 지연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가씨, 늦어서 죄송합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김말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박민호가 입을 떡 벌린 채 비틀비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민호가 마른 침을 삼키며 더듬더듬 중얼거렸어요. 저 사람,
태성그룹 강태경 본부장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줄을 대려고 애썼던 그 사람. 김말숙이 황급히 닫으려던 대문을 다시 활짝 열며 두 손을 싹싹 비볐습니다. 본부장님. 뭔가 큰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안으로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잔하시지요. 강태경이 입고 있던 두툼한 코트를 벗어 떨고 있는 지연의 어깨에 덮어주었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경호원들에게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저 두 사람 아가씨 곁에 한 발짝도 다가오지 못하게 막아.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김말숙과 박민호 앞을 두꺼운 벽처럼 가로막아 섰어요. 김말숙이 까치발을 들고 사내들 어깨 너머로 목을 빼며 소리쳤습니다. 지연아, 아니 우리 며느라기. 어미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다. 응, 우리 안에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말숙을 바라보았어요. 조금 전까지 슬리퍼를 집어 던지던 그 손이 이제는 애처롭게 싹싹 빌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술만 꾹 다물었어요. 강태경이 지연을 조심스럽게 부축해 맨 앞 차의 뒷자리에 태웠습니다. 긴 행렬이 다시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대문 앞에 덩그러니 남겨진 김말숙과 박민호는 멀어지는 차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까닭도 모른 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차 안은 봄날처럼 따뜻했어요. 지연이 까진 손바닥을 감싸 쥔 채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강태경이 옆자리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전부 사실입니다. 지연이 봉투를 받아 떨리는 손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적힌 종이 한 장과 누렇게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강태경이 사진 속 갓난아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28년 전 태성그룹 최만호 회장님의 외아들 내외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품에 안겨있던 갓난아기 하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연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어요. 강태경이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 그 댁 쓰레기통에서 아가씨가 쓰던 칫솔을 몰래 가져와 검사를 마쳤습니다. 결과는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아가씨가 바로 그날 사라진 그 아기입니다. 지연이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었어요.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냥 이름도 없이 보육원 앞에 버려졌던 사람이에요. 강태경이 사진 속 아기의 목덜미를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그럼 그 목걸이를 한번 보십시오. 지연이 사진을 눈앞으로 바짝 끌어당겼어요. 사진 속 아기의 목에는 작은 은빛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연이 숨을 멈추고 떨리는 손으로 카디건 안쪽 깊은 곳을 더듬었어요. 낡고 닳았지만 똑같은 모양의 목걸이가 그 자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지연의 입술이 새파랗게 떨렸습니다. 이건 제가 버려질 때부터 목에 걸고 있던 거예요. 세상에 하나뿐인 줄 알았는데. 강태경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목걸이가 아가씨의 진짜 출생을 증명합니다. 보육원의 윤지연이 아니라 태성그룹의 단 하나뿐인 핏줄이십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 도심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긴 행렬은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태성그룹 본사 건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강태경이 목소리를 한층 낮추어 말했어요. 지금 회장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손녀를 한 번이라도 보는 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연이 목걸이를 가슴에 꼭 쥔 채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가도 되는 곳인가요? 저 같은 사람이. 강태경이 지연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아가씨가 안 가시면 그분은 끝내 손녀 얼굴 한번 못 보고 눈을 감으십니다. 태성그룹 본사 꼭대기층에는 병원처럼 꾸며진 특별한 방이 있었어요. 두꺼운 유리문 안쪽 하얀 침대 위에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 한 명이 누워 있었습니다. 입과 코에는 숨을 도와주는 기구가 달려 있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최만호 회장이 무거운 눈꺼풀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흐릿하던 두 눈동자가 지연의 얼굴 위에서 딱 멈췄습니다. 최만호의 주름진 눈가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어요. 최만호가 떨리는 손을 힘겹게 허공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아가, 우리 손주가 맞구나. 이 늙은이가 드디어 너를 보는구나. 지연이 그 야윈 손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어요. 28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그 말에 지연의 두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최만호의 손을 가만히 마주 잡았어요. 다음 날 아침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특급 호텔 꼭대기층 방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찼어요. 지연이 푹신한 소파에 어색하게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옷걸이마다 값비싼 옷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고 화장도구와 구두 상자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늘어서 있었어요. 강태경이 두툼한 책 한 권과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아가씨는 보육원의 윤지연이 아닙니다. 태성그룹을 짊어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셔야 합니다. 지연이 옷더미를 둘러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많은 걸 다 제가 입어야 하나요? 솔직히 저는 이런 옷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강태경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입는 법, 걷는 법, 말하는 법까지 전부 새로 배우셔야 합니다. 회장님 손녀가 우습게 보이는 순간 아가씨를 노리는 자들이 가장 먼저 그 빈틈을 파고듭니다. 지연이 입술을 잠시 깨물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절 선생이 지연의 등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깨를 활짝 펴세요. 태성그룹의 안주인이 될 분이 그렇게 움츠리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지연이 척추를 곧게 세우며 입꼬리를 천천히 끌어올려 보였어요. 이렇게요. 웃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날부터 지연의 하루는 새벽부터 밤까지 빈틈없이 채워졌어요. 예절 선생이 다녀가면 곧바로 강태경이 두꺼운 회사 자료를 펼쳐놓고 지연을 가르쳤습니다. 강태경이 복잡한 숫자가 가득한 표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물었어요. 이 표에서 회사가 한 해 동안 번 돈과 쓴 돈, 어느 쪽이 더 큰지 말씀해 보십시오. 지연이 눈을 가늘게 뜨고 표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한 칸을 짚었습니다. 여기요. 쓴 돈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작년보다 판 물건은 늘었는데 남은 돈은 오히려 줄었어요. 강태경의 눈썹이 살짝 위로 올라갔어요. 강태경이 잠시 말을 고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누군가 중간에서 돈을 빼돌릴 때 꼭 그런 표가 나옵니다. 처음 숫자를 보신 분이 사흘 만에 거기까지 짚어내실 줄은 몰랐습니다. 지연이 충혈된 눈을 비비며 옅게 웃었어요. 재워주고 먹여주시는데 이 정도는 해야 염치가 서지요. 같은 시각 성북동 저택 응접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김말숙이 비싼 양주잔을 만지작거리는 중년 사내 앞에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태성그룹 쪽에 줄이 닿아 있다는 조상무였어요. 김말숙이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조상무님, 어젯밤 우리 집 앞에서 벌어진 일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이에요?
강태경 본부장이 우리 며느리를 데려갔다니까. 조 상무가 술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모님, 이건 정말 함부로 입에 올릴 얘기가 아닙니다. 안에서 도는 말로는 그댁 며느리가 최만호 회장님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친손녀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조 상무가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이 28년 전 잃어버린 아기를 찾는 단서가 낡은 목걸이 하나였답니다. 그댁 며느리가 늘 목에 걸고 다니던 목걸이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말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천천히 가셨어요. 김말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계집이 목욕할 때도 한사코 안 풀던 목걸이가 있긴 했는데 문가에 기대 그 말을 엿듣던 박민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박민호가 응접실로 성큼 들어와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정말이면 제가 태성그룹 사위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박민호가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거실을 빙빙 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에서 오유리가 잠옷바람으로 졸린 눈을 비비며 걸어 나왔어요. 오유리가 박민호의 팔짱을 끼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자기야, 아침부터 무슨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워. 우리 오늘 백화점 가기로 했잖아. 박민호가 오유리의 팔을 매몰차게 뿌리쳤어요. 꺼져. 지금 너 같은 거 만날 때가 아니야. 당장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 오유리가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자기 방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어제까지만 해도 결혼하자더니. 박민호가 오유리의 등을 떠밀며 차갑게 내뱉었어요. 결혼은 무슨. 정신 나간 소리 그만하고 빨리 사라져. 며칠 뒤 박민호가 운영하던 작은 회사 민호물산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태성그룹과 연결된 큰 거래처들이 하루아침에 줄줄이 계약을 끊겠다는 통보를 보내온 겁니다. 박민호가 사무실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10년을 거래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손을 떼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대답은 차갑고 짧았어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 저희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호텔방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지연이 강태경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민호물산 거래처가 한꺼번에 떨어져 나갔다는 게 본부장님이 손을 쓰신 건가요? 강태경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가씨를 한겨울에 맨몸으로 내쫓은 자들입니다. 이건 그저 첫 번째 경고일 뿐입니다. 지연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나직이 말했어요. 멈추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다만 끝은 꼭 제 손으로 내고 싶어요. 자금줄이 막힌 박민호가 사채까지 끌어다 쓰며 발을 동동 굴렀어요. 박민호가 사채업자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자가 너무 셉니다. 조금만 깎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채업자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코웃음을 쳤어요. 급한 건 사장님이지 내가 아니잖아. 싫으면 다른 데 알아보든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김말숙이 마지막 술을 꺼내 들었습니다. 김말숙이 며느리를 학대했던 지난 세월을 깡그리 숨기고 자신을 가엾은 시어머니로 둔갑시킨 글을 정성스레 써내려갔어요. 다음 날 아침 태성그룹 본사 로비에 김말숙이 커다란 종이 한 장을 목에 걸고 나타났습니다. 김말숙이 차가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울먹였어요. 우리 며느라기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딸 같은 며느리를 제 손으로 그렇게 떠나보내고 어미가 잠을 못 잡니다. 본사 위층 사무실에서는 지연이 화면을 통해
그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바로 어제까지 슬리퍼를 집어 던지던 입에서 며느라기라는 말이 술술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두 손이 분노로 가늘게 떨렸어요. 지연이 한참을 화면만 노려보다가 천천히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섰습니다. 지연이 옆에 선 강태경을 향해 또박또박 말했어요. 저 연기 더는 봐줄 수가 없네요. 보안팀을 불러서 지금 당장 내보내세요. 강태경이 짧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연이 다시 화면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조금 전까지 흔들리던 눈동자에는 이제 한치의 망설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로비에서 끌어낸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최만호 회장의 숨소리가 눈에 띄게 거칠어지자 태성그룹은 급히 임시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지연이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후계자로 나서는 날이었어요. 거울 앞에 선 지연이 짙은 색 정장을 매만지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강태경이 옆에서 옷매무새를 살펴주며 나직이 말했어요. 긴장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그저 얼굴만 비추는 자리입니다.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지연이 떨리는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똑바로 서 있을게요. 두꺼운 회의실 문이 양옆으로 열렸어요. 지연이 강태경의 안내를 받으며 한 발 한 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길게 늘어선 탁자 맨 윗자리에 낯선 중년 남자 한 명이 다리를 꼬고 떡하니 앉아 있었어요. 해외 지사에 나가 있어야 할 최영우 부사장이었습니다. 최 회장의 조카이자 그룹의 두 번째 권력자였어요. 최영우가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아, 이 아가씨가 그 소문의 주인공인가.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시집에서까지 쫓겨났다는. 최영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사들 앞으로 종이 뭉치를 쫙 뿌렸어요. 종이마다 지연의 지난 세월을 적나라하게 까발린 더러운 소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최영우가 손바닥으로 탁자를 탁 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여러분, 이런 출신도 모를 여자한테 우리 태성그룹을 통째로 맡기자는 게 말이 됩니까? 회장님이 잠깐 정신을 놓으신 게 분명합니다.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우 옆에 앉아있던 재무팀장이 헛기침을 하며 거들었어요. 실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 멀쩡하던 거래처 하나가 갑자기 무너졌는데 알고 보니 저 아가씨의 전 시댁 회사였습니다. 사사로운 복수에 회사 힘을 갖다 쓴 겁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제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 최영우가 손을 휘저으며 지연의 말을 단칼에 끊었어요. 들을 거 없어. 증거가 이렇게 눈앞에 다 널려 있는데 무슨 변명을 더 하겠다는 거야. 보다 못한 강태경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거래 중단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결정이었습니다. 아가씨와는 아무런 상관이. 최영우가 손바닥을 들어 강태경의 말을 짓눌렀어요. 기획본부장이 이 자리에서 왜 입을 놀려. 자네는 그저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야. 주제넘게 끼어들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 강태경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었지만 회의장 안에서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영우가 다시 이사들을 둘러보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 제안하지. 다음 주 주주들이 모이는 자리 전까지 저 아가씨가 직접 큰 사업 하나를 성공시키게 합시다. 그걸 못 해내면 후계자 자리에서 깨끗하게 물러나는 걸로. 이사들이 하나둘 슬그머니 손을 들었어요. 지연이 미처 입을 떼기도 전에 그 매정한 안건은 순식간에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텅 빈 회의실.
지연이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어요. 지연이 갈라진 목소리로 겨우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무슨 수로 일주일 만에 큰 사업을 성공시켜요. 숫자 읽는 법 배운 지 겨우 며칠인데. 강태경이 흩어진 서류를 말없이 챙기다가 지연 앞에 가만히 무릎을 굽혔어요.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아가씨가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지연이 고개를 들어 강태경을 바라보았지만 두 눈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 호텔방에서 작은 가방에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자신은 이 거대한 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연이 마지막으로 회장님 얼굴이라도 보려고 병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병실 문 앞에 다다른 순간 지연이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숨을 도와주던 기구를 모두 떼어낸 최만호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또렷한 눈으로 지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연이 깜짝 놀라 손에 든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할아버지, 분명 위독하셨잖아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최만호가 빙긋 웃으며 손짓으로 지연을 가까이 불렀어요. 미안하구나. 일부러 다 죽어가는 척했다. 그래야 영우 그놈이 슬슬 본색을 드러낼 테니까. 그리고 우리 손주가 정말 이 자리를 감당할 그릇인지도 보고 싶었고. 지연이 떨리는 입술로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사회에서 벌어진 일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최만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가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지켜보고 있었지. 그런데 도망치려고 짐부터 쌌더구나. 지연이 부끄러움에 고개를 푹 떨궜습니다. 최만호가 무릎 위에 놓여있던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지연의 손에 꼭 쥐어주었어요. 손때가 까맣게 묻은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수첩이었습니다. 이건 내 아비가 살아생전에 밤을 새워가며 적은 거다. 태성그룹이 앞으로 10년을 먹고 살 큰 그림이 다 들어있어. 그리고 영우가 어디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그 단서도 여기 숨어 있다.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한 장 한 장 펼쳤어요. 빛바랜 종이 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던 지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얼굴조차 모르는 아버지가 그렸던 꿈과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야 했던 사연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이 수첩을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흐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걸 남기셨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그냥 세상에 버려진 줄로만 알았는데. 최만호가 야윈 손으로 지연의 어깨를 가만가만 토닥였어요. 그러니 도망치지 마라. 이건 내 싸움이기도 하지만 내 아비의 싸움이기도 하다. 지연이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방금 전까지 가방을 챙기던 두 손이 이제는 아버지의 수첩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어요. 지연이 젖은 눈으로 최만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안 도망쳐요. 끝까지 싸워서 아버지가 남긴 거 제가 다 지켜낼게요. 이튿날 아침 8시 지연이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어젯밤 눈물에 젖어있던 눈빛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책상 위에 아버지의 수첩을 탁 내려놓으며 강태경을 불렀어요. 본부장님, 최영우 부사장이 요즘 제일 공을 들이는 사업이 뭐예요? 강태경이 두꺼운 서류철을 안고 들어오며 대답했습니다. 새 도시를 짓는 아주 큰 개발 사업입니다. 부사장이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지연이 수첩의 한 페이지를 펼쳐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여기 좀 보세요. 아버지가 바로 이 땅을 두고 이상한 점을 적어두셨어요. 이 사업 분명 뭔가 구려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회의실에 틀어박혀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류와 씨름했어요. 부사장이 만든 수백 장짜리 사업 계획서와 아버지의 수첩을 한 줄 한 줄 맞춰보았습니다. 새벽이 되도록 자리를 지키던 지연이 식은 커피를 입에 대며 물었어요. 본부장님은 왜 이렇게까지 저를 도와주세요? 솔직히 저 같은 사람 모른 척해도 될 텐데. 강태경이 펜을 잠시 내려놓고 창밖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부모 없이 자랐습니다. 회장님이 걷어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쯤 길바닥을 떠돌았겠지요. 아가씨를 보면 옛날의 제가 보입니다. 지연이 식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옅게 웃었어요. 저는요, 어릴 때 누가 한 번만 따뜻하게 안아줬으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강태경이 지연을 잠시 바라보다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밤을 함께 새우는 사이, 두 사람 사이에는 일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온기가 천천히 쌓여갔어요. 끈질긴 추적 끝에 지연이 마침내 결정적인 허점을 찾아냈습니다. 지연이 종이 한 장을 번쩍 들어 올리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찾았어요. 최영우 부사장이 이름만 있는 가짜 회사를 세워서 개발할 땅을 남의 이름으로 헐값에 사들였어요. 그러고는 회사 돈을 슬쩍 빼돌린 거예요. 강태경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심증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들을 단번에 무너뜨리려면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연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어요. 한 사람이 떠올라요. 예전에 부사장 곁에 바짝 붙어 있다가 헌신짝처럼 버려진 그 재무이사요. 그 사람이라면 분명 뭔가 알고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지연이 강태경과 함께 외딴 시골집을 찾아갔습니다. 부사장에게 버림받고 세상을 등진 채 숨어 살던 강민호 이사의 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나온 강민호가 두 사람을 보자마자 인상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여기까지 뭐하러 왔어? 나는 다 잊고 사는 사람이야. 그냥 돌아가. 강민호가 문을 쾅 닫으려 하자 지연이 재빨리 문틈에 발을 밀어 넣었어요. 이사님, 이거 딱 한 번만 봐주세요. 제 아버지가 남기신 수첩이에요. 강민호의 손이 문고리 위에서 우뚝 멈췄습니다. 빛바랜 수첩 표지를 알아본 강민호의 얼굴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어요. 강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수첩, 옛날 그 회장님 아드님이 늘 들고 다니던 거잖아. 강민호가 마당의 낡은 의자에 털썩 앉으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놈을 위해 더러운 일 다 해줬더니 쓸모 없어지니까 단칼에 버리더군. 그 배신감 자니가 알기나 해. 지연이 무릎을 살짝 굽히며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부사장이 회사 돈을 빼돌리는 걸 이대로 두면 제 아버지가 지키려던 게 전부 무너져요. 이사님 도움이 꼭 필요해요. 강민호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강민호가 방 안으로 들어가 작은 저장 장치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다 들었어. 빼돌린 돈이며 가짜 회사 계좌며 전부 다. 그놈 무너뜨리는 데 써. 지연이 두 손으로 그것을 공손히 받아들며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완벽한 증거를 손에 쥔 지연은 강태경과 함께 주주들이 모이는 날을 노렸습니다. 부사장이 한껏 방심해 있을 때 모두가 보는 큰 화면에 그 증거를 띄울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총회를 코앞에 둔 그날 부사장이 몰래 심어둔 첩자를 통해 지연의 움직임을 눈치챘습니다. 건물 복도에서 험상궂은 사내둘이 불쑥 지연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한 사내가 지연의 가방을 낚아채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물건 순순히 내놔. 다치기 싫으면. 그 순간 강태경이 지연을 등 뒤로 확 밀어내며 사내들 앞을 가로막았어요. 아가씨, 먼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여긴 제가 맡겠습니다. 강태경이 달려드는 사내들과 뒤엉켜 주먹을 주고받았습니다.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끌어안고 총회장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단상에 오른 지연이 떨림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최영우 부사장이 감춰온 추악한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연이 신호를 보내자 거대한 화면에 빼돌린 돈의 흐름과 가짜 회사의 정체가 낱낱이 떠올랐어요. 조용하던 총회장이 순식간에 술렁이며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최영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했어요. 저건 다 조작이야. 저 여자가 멀쩡한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바로 그때 총회장 문이 벌컥 열리며 밖에서 대기하던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지연이 미리 손을 써둔 덕분이었어요. 수사관들이 최영우의 양팔을 붙잡자 최영우가 발버둥을 치며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이 태성그룹 부사장이야. 폭풍이 휩쓸고 간 텅 빈 단상 위에서 지연이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때 총회장 문이 다시 열리며 옷이 찢기고 입가에 피가 맺힌 강태경이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지연이 한달음에 달려가 강태경을 와락 끌어안았어요. 다친 데는 없어요. 정말 무사한 거 맞죠? 강태경이 지연의 등을 가만히 토닥이며 옅게 웃었습니다. 아가씨가 무사하니 그걸로 됐습니다. 이겼습니다. 우리가. 지연이 강태경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참았던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주주총회에서의 극적인 승리로부터 한 달이 흘렀어요. 지연이 그룹 안의 반대 세력을 모조리 정리하고 마침내 태성그룹의 새 대표 자리에 올랐습니다. 온 나라의 눈과 귀가 한 여자에게 쏠린 날이었어요. 값비싼 비단으로 지은 정장을 차려입은 지연이 단상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와 직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우레 같은 박수를 보냈어요. 지연의 등 뒤 거대한 화면에는 새로운 태성그룹의 청사진이 환하게 펼쳐졌습니다. 지연이 마이크 앞에 서서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낮은 곳을 잘 압니다. 태성그룹은 이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강태경이 단상 아래에서 그런 지연을 흐뭇한 눈빛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취임사를 마친 지연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제 첫 번째 일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발표하겠습니다. 파산 직전에 몰린 민호물산, 그 회사가 짊어진 빚을 우리 태성그룹이 전부 사드리겠습니다. 기자석이 한순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어요. 빚을 갚지 못하면 그 회사 주인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회사를 단돈 1원의 통째로 넘겨받겠습니다. 장내가 발칵 뒤집혔어요. 수십 대의 카메라가 일제히 번쩍이며 지연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같은 시각 빚쟁이들에게 쫓겨 반지하 단칸방으로 밀려난 김말숙과 박민호가 작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지연의 모습에 두 사람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김말숙이 텔레비전을 향해 신발을 집어던지며 악을 썼어요. 저게 우리가 내쫓은 그 며느리란 말이냐? 어떻게 저 천한 것이 저 자리에. 박민호가 어머니의 팔을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문제예요. 우리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박민호가
취임식장 로비로 무작정 달려갔어요. 박민호가 지연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지연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줘. 제발 예정을 봐서라도 회사만은 건드리지 말아줘. 지연이 무릎 꿇은 박민호를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았어요. 예정. 한겨울에 나를 맨몸으로 내쫓을 때는 그 예정이 대체 어디 있었는데? 박민호가 지연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질질 매달렸습니다. 그땐 내가 잠깐 미쳤었어. 정말 미안해. 이렇게 빌게. 응. 지연이 붙잡힌 옷자락을 차갑게 빼내며 경호원들에게 가볍게 손짓했어요. 경호원들이 박민호의 양팔을 붙들어 로비 밖으로 질질 끌어냈습니다. 본사 건물 앞에서는 김말숙이 바닥을 뒹굴며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우리 며느라기를 몰라봤어. 한 번만 만나게 해줘. 하지만 지나가던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기자들의 무자비한 카메라 불빛만이 김말숙의 일그러진 얼굴 위로 사정없이 쏟아졌어요. 김말숙은 평생 처음 느껴보는 수치심에 차마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강태경에게 차분히 지시했어요. 민호물산에 남은 멀쩡한 재산은 전부 팔아주세요. 그리고 그 돈은 한 푼도 남김없이 제가 자란 보육원을 돕는 곳에 보내주세요. 강태경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자들에게는 단돈 한 푼도 남지 않을 겁니다. 모든 일을 끝낸 그날 저녁, 지연이 그룹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섰어요.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강태경이 샴페인 2잔을 들고 다가와 한 잔을 건넸어요. 지연이 잔을 부딪히며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그 긴 세월이 다 끝났다는 게 아직도 안 믿겨요. 강태경이 잔을 입에 대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가씨. 지연이 잔을 내려놓고 강태경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아가씨라는 말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이에 그런 거 너무 멀잖아요. 나한테는 편하게 말해줘요. 강태경이 잠시 머뭇거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취기가 살짝 오른 지연이 강태경의 어깨에 살며시 기댔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절대 못 왔어. 그건 내가 제일 잘 알아. 강태경이 지연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깍지를 꼈어요. 앞으로도 내가 내 곁을 지킬게. 무슨 일이 있어도 평생 내 방패가 되어줄게. 지연이 눈을 들어 강태경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진짜 평생이야. 나중에 후회 안 해. 강태경이 지연의 이마에 가만히 입을 맞추며 답했어요. 후회라는 말은 내 사전에 없어. 너 하나면 충분해. 그때 멀리 도심 하늘 위로 화려한 불꽃이 펑펑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서울의 밤하늘이 형형색색의 빛으로 물들었어요. 지연이 불꽃을 올려다보며 그동안 자신을 올가매던 모든 아픔을 천천히 흘려보냈습니다. 강태경의 손을 꼭 쥔 지연의 입가에 더없이 평온한 미소가 번졌어요. 지연이 대표 자리에 오른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태성그룹 본사 로비에 한 여자가 값비싼 양복을 빼입은 변호사들을 우르르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스스로를 최만호 회장의 진짜 친손녀라고 주장하는 강수진이었어요. 강수진이 기자들 앞에서 목에 걸고 있던 낡은 목걸이를 들어보였습니다. 지연이 가진 것과 똑같이 생긴 은빛 목걸이였어요. 강수진이 종이 한 장을 카메라 앞에 높이 치켜들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믿을 만한 검사기관에서 받은 서류예요. 제가 최만호 회장님의 진짜 핏줄이라는 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한 기자가 손을 번쩍 들며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럼 지금 태성그룹 대표가 가짜라는 말씀입니까? 강수진이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진짜는 바로 나니까요. 저 여자가 온 국민을 속인 거예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미친 듯이 번쩍이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일 뒤에는 복수심에 이를 갈던 김말숙과 박민호가 숨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최영우 부사장의 남은 무리 그리고 태성그룹을 눈엣 가시로 여기던 라이벌 기업 회장이 두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돈과 변호사들을 대주었어요. 김말숙은 그 돈으로 강수진이라는 가짜를 사들이고 검사기관의 연구원을 매수해 서류를 감쪽같이 조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신문과 방송에서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졌어요. 재벌가 신데렐라의 두 얼굴, 가짜 손녀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글자들이 온 화면을 도배했습니다. 태성그룹의 주식값은 날마다 바닥을 모르고 곤두박질 쳤어요. 그룹 안에서도 지연의 정체를 두고 다시 의심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난 주주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어요. 이사회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지연의 대표 자리를 잠시 멈추게 하자는 안건을 급히 꺼내 들었습니다. 박민호는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거짓 눈물까지 짜내며 입을 놀렸어요. 저 여자는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부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사기꾼이었어요. 태성그룹도 다 계산하고 접근한 겁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들이 병실까지 흘러들어갔어요. 가까스로 버티던 최만호 회장이 극심한 충격에 그만 심장이 멎어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달려온 지연이 유리문 너머 미동도 없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 무너졌어요. 지연이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저 혼자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제 편은 할아버지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강태경이 주저앉은 지연을 부축해 일으켰어요. 정신 차려. 지금 네가 무너지면 저들이 바라는 대로 되는 거야. 지연이 강태경의 옷깃을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무서워. 또 혼자가 될까봐. 다 빼앗기고 예전 그 밑바닥으로 돌아갈까봐. 강태경이 지연의 두 어깨를 단단히 붙잡으며 눈을 똑바로 맞췄어요. 절대 그렇게 안 둬. 내가 내 옆에 있잖아. 끝까지 같이 싸울 거야. 그날 오후 강수진이 지연의 집무실 문을 벌컥 열고 거만하게 들어왔어요. 강수진이 책상 모서리에 비스듬히 걸터 앉으며 비웃었습니다. 여기 이제 다 내 자리야. 짐 싸서 당장 꺼져. 가짜 주제에 어디서 이런 호강을 누려. 문가에 선 김말숙이 그 뒤에서 손뼉을 치며 깔깔 웃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라기. 꼴 한번 좋다. 그러게 사람을 함부로 짓밟는 게 아니었지. 지연이 두 주먹을 꽉 쥔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수진을 똑바로 노려보았어요. 서슬퍼런 그 눈빛에 강수진이 흠칫 놀라 슬그머니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동요하던 임원들이 모여있는 회의실로 강태경이 성큼성큼 들어섰어요. 강태경이 흔들리는 임원들 앞을 가로막고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48시간만 주십시오. 그 안에 저 가짜의 정체와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그때까지 어떤 결정도 미뤄주십시오. 임원들이 강태경의 서슬퍼런 기세에 입을 꾹 다물었어요. 소란이 지나간 텅 빈 집무실에 지연이 홀로 남았습니다. 강수진이 비웃으며 던지고 간 가짜 서류 한 장이 책상 위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지연이 그 종이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지연이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 바닥에 흩뿌렸어요.
찢긴 종이 조각을 내려다보는 지연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지연이 나직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던 그 여자는 없어. 진짜 핏줄의 힘이 어떤 건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 거야. 직무가 멈춘 다음 날 자정, 지연이 그룹이 몰래 마련해둔 안가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지연이 강태경과 함께 비밀정보팀을 꾸리고 반격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연이 벽에 붙은 사진들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입을 열었어요. 강수진이 어디서 굴러온 누군지부터 캐. 그리고 서류를 조작한 그 연구원, 요즘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 전부 뒤져. 강태경이 자료를 넘기다 말고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히 서류가 가짜였다는 것만 밝혀선 부족해. 저들이 다시는 못 일어나게 아예 뿌리를 뽑아야지. 지연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저들이 우리 회사 주식으로 더러운 돈 장난까지 치고 있어. 그 덫에 제대로 걸리게 만들 거야. 지연이 밤새 자료를 들여다보다 충혈된 눈을 비볐습니다. 강태경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걱정스레 말했어요. 좀 쉬어. 이러다 네가 먼저 쓰러지겠어. 지연이 찻잔을 받아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쉬어. 할아버지가 저렇게 누워 계신데 내가 어떻게 두 다리 뻗고 편히 자. 며칠 뒤 강태경이 결정적인 약점 하나를 알아냈어요. 서류를 조작한 연구원이 도박빚에 목이 졸려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강태경이 사람을 시켜 연구원을 으슥한 곳으로 데려왔어요. 연구원이 겁에 질려 두 손을 떨며 빌었습니다. 저 정말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강태경이 연구원 앞에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누가 시켰어? 사실대로 말하면 빚은 내가 다 정리해주지. 거짓말하면 평생 햇빛 못 보고 살게 될 거고. 연구원이 결국 무너져 카메라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김말숙이라는 분이 시켰습니다. 돈을 줄 테니 가짜 서류를 만들라고. 입금받은 내역도 전부 남아 있습니다. 강태경이 그 자백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영상에 담았어요. 한편 지연은 일부러 측근들 입을 통해 거짓 소문을 흘렸습니다. 지연이 측근에게 나직이 일렀어요. 내가 다 포기하고 무너졌다고 소문이 쫙 퍼져야 저들이 방심해. 그래야 욕심을 부리다 제 발등을 찍지. 이내 지연이 몰래 빼돌린 돈을 챙겨 외국으로 도망칠 거라는 소문이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미끼를 덥석 문 박민호와 그 뒤에 라이벌 기업 세력은 환호했어요. 태성그룹 주식값이 바닥을 쳤다고 판단한 그들은 불법으로 끌어모은 돈으로 주식을 마구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말숙은 성북동 저택을 다시 사들릴 꿈에 잔뜩 부풀어 있었어요. 김말숙이 비단 한복을 차려입고 지인들을 불러 모아 으리으리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김말숙이 술잔을 높이 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자, 다들 마셔. 며칠만 지나면 그 천한 것은 쫓겨나고 우리 세상이 온다고. 며칠 뒤 태성그룹 긴급 기자회견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수진이 대표 대행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단상에 올라 거만하게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부로 이 태성그룹의 경영은 제가 맡게. 바로 그때 회견장 문이 쾅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지연이 강태경과 수십 명의 경찰들을 이끌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강수진의 얼굴이 한순간에 새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지연이 단상에 올라 거대한 화면을 향해 손짓했어요. 화면에는 연구원의 떨리는 자백 영상이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이어서 김말숙이 라이벌 기업 사람들과 수군거리며 주식 장난을 모의하는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울려 퍼졌어요. 장내가 술렁이며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연이 마이크를 잡고 또박또박 외쳤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이 모든 게 저 하나를 끌어내리려고 꾸민 추악한 사기극이었습니다. 당황한 강수진이 슬그머니 뒷문으로 도망치려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문 앞을 지키던 경찰이 그 손목을 낚아채 수갑을 채웠어요. 강수진이 발버둥을 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나 나는 아무것도 몰라. 저 사람들이 시킨 거라고. 기자들의 카메라가 미친 듯이 터지며 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어요. 지연이 떨림 없는 목소리로 다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갓난아기 시절의 지연이 최만호 회장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는 빛바랜 사진이 떠올랐어요. 그 옆에는 한 군데도 손대지 않은 진짜 검사 결과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이 가슴을 활짝 펴고 한자 또렷하게 말했어요. 이 사진 속 아기가 바로 접니다. 태성그룹의 진짜 핏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 하나뿐입니다. 이 모든 장면을 텔레비전 생방송으로 지켜보던 김말숙과 박민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택 밖에서 요란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요. 김말숙이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절망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민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기가 무섭게 경찰들이 김말숙의 잔칫집을 덮쳤어요. 요란한 음악이 울리던 잔치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찰들이 김말숙과 박민호 일당의 양팔을 붙잡아 줄줄이 끌어냈어요. 수갑을 찬 김말숙이 한복 소매로 얼굴을 가린 채 악을 썼습니다. 이거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다 저 며느리년이 멀쩡한 나를 모함하는 거야. 박민호가 그 옆에서 어머니를 손가락질하며 책임을 떠넘겼어요. 나는 정말 몰랐어. 다 어머니가 시킨 거야. 어머니가 돈을 댄다고 해서 따라간 것뿐이라고. 김말숙이 아들을 향해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이 못된 놈. 어디서 어미한테 죄를 다 뒤집어 씌워. 한 달 뒤 재판이 열렸어요. 지연이 피해자이자 태성그룹 대표 자격으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지연이 흔들림 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저 두 사람은 저를 한겨울에 맨몸으로 내쫓았고 가짜 손녀까지 내세워 멀쩡한 회사를 통째로 흔들었습니다. 단 한 번도 뉘우친 적이 없습니다. 재판정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며 다퉜습니다. 박민호가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다 시켰잖아요. 나는 그저 따라간 거라고요. 김말숙이 발을 동동 구르며 맞받았습니다. 네가 그 가짜 계집을 데려오자고 먼저 꼬드겼잖아. 이 배은망덕한 놈아. 판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판결을 내렸어요. 죄질이 너무도 나쁘다며 김말숙에게는 15년, 박민호에게는 10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호송차로 끌려가던 박민호가 마지막으로 지연을 향해 피눈물을 쏟았어요. 지연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가 한때 부부였잖아. 지연이 아무런 흔들림 없이 차가운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은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천천히 등을 돌렸어요. 그 끔찍했던 인연이 그렇게 영원히 끊어졌습니다. 몇 달이 흘러 기적처럼 깨어난 최만호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본사로 출근했어요. 최만호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이 늙은이는 마음 편히 물러나마. 우리 손주가 이 모든 걸 다 지켜냈으니. 지연이 할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어요. 할아버지가 끝까지 믿어주신 덕분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최만호가 지연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고맙긴. 네가 다 해낸 거다. 우리 손주가 참 자랑스럽다. 지연은 더 이상 멸시받고 버림받던 그 유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날카로운 눈썰미와 따뜻한 마음을 함께 지닌 지연은 태성그룹을 세계에서 으뜸가는 회사로 키워냈습니다. 지연이 회의실에서 임원들 앞에 서서 차분히 말했어요. 우리 회사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챙기는 회사가 될 겁니다. 제가 바로 그 자리에 있어 봤으니까요. 한때 지연을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바쁜 하루를 마친 어느 맑은 봄날 저녁이었어요. 강태경이 지연의 손을 잡고 어딘가로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밤을 새워 일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그 한적한 옛 사무실이었어요. 지연이 먼지 쌓인 책상을 손으로 쓸어보며 옅게 웃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둘이 밤새 설이랑 씨름했었지. 그때 처음으로 나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싶었어. 강태경이 잔잔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 마음 나도 똑같았어. 오렌지빛 노을이 창가로 따스하게 비쳐들었습니다. 강태경이 지연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작은 상자를 열어 보였어요. 상자 안에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거 내 목걸이랑 똑같은 모양이잖아. 강태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그리셨던 그 목걸이를 본떠서 만들었어. 평생 내 그림자가 되고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게. 나랑 결혼해줘. 지연의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어요. 지연이 떨리는 손을 내밀어 반지를 받았습니다. 강태경이 그 손가락에 반지를 천천히 끼워 주었어요. 지연이 강태경의 품에 와락 안기며 울먹였습니다. 나 진짜 외로웠어. 피부치 하나 없이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내 진짜 가족이 되어줬어. 강태경이 지연을 두 팔로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거야.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지연과 그런 지연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는 강태경.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 위로 봄날의 햇살이 오래도록 포근하게 내려앉았어요. 한겨울 대문 밖으로 맨몸으로 내쳐졌던 윤지연이 낡은 목걸이 하나에 담긴 진실을 붙들고 태성그룹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가짜 손녀의 거짓 서류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끝내 자신이 진짜 핏줄임을 온 세상에 또렷이 밝혀내던 그 장면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연이 끝까지 지켜낸 건 회사도 복수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 손 내밀어 주지 않던 시절을 견뎌낸 사람이 결국 강태경이라는 진짜 가족을 만나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게 되는 것. 가장 낮은 곳에 있어 봤기에 가장 낮은 사람부터 챙기겠다던 그 말이 저에게는 이 긴 이야기의 진짜 결말처럼 들렸습니다. 지연의 손가락에 끼워진 그 반지처럼 여러분께도 힘든 시간을 지나 끝내 곁에 남아줄 따뜻한 인연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외면받고 있더라도 그 시간이 여러분의 전부를 말해주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